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팀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2건이 새로 확인되면서 국내 발생 건수가 8건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추가로 신고된 2건에 대해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무 협상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협상은 결국 10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주자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녹취록에 이어서 고발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대통령직을 남용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통화 기록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암본섬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주변 섬들에 살고 있던 주민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우파 정치의 양대 거물로 평가받는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해 독일과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팀장의 전화통화 사실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검사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건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입장은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검찰에서는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얘기가 나왔고 법무부가 여기에 또 즉각 해명을 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화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했느냐고 묻자 부인이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당은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법 위반이란 지적이 또 나왔지만 조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지 않게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조국 장관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 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해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사실이 공개되자 정해 후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이거는 뭐냐?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조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자체가 수사 개입이자 이권 청탁이라면서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거지만 법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일단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찬성해도 실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 모두 탄핵 소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당 모두 조 장관의 전화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팀장의 전화통화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야당과 달리 여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정보가 야당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야당과의 검찰 비선 라인을 찾아내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그리고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도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인사권자의 부정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이며 압수수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검은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 45분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먼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담당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통화 이후 이 과정이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네받은 전화로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누가 전화를 걸었든 장관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경심 교수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의 전화를 받은 조 장관이 건강이 염려돼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밤사이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오늘로써 열흘이 지났는데 8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겁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2건에 대해서도 현재 정밀 검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 농장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8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농가는 또다시 인천 강화군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첫 발생 이후 발생 건수는 열흘 만에 8건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강화군에서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다른 농장과 인천 강화군 하전면의 농장 2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들이 모두 중점 관리 지역에 있어 아직 확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에 대해선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7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광화도에서도 본섬이 아닌 서쪽 송모도인데다가 사흘 동안 4차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 출입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폐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감염 원인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야생 멧돼지 1000여 마리를 조사했지만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기 북부를 지나는 임진간 등 하천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 해제할 예정이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일 날까지 연장하고 경기 북부 권역 축산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도 금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미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탄핵 조사를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한 심각성을 백악관이 미리 인지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된 7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은 전날 기밀 해제된 뒤 일부 내용은 가려진 채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탄핵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박현영 특파원, 내부 고발장이 지난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탄핵 정국의 발단이 됐죠. 일주일 만에 결국 공개가 됐군요. 예, 고발 날짜는 지난 8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고발자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입니다. 한 달여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상대 국가 정상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 통화 내용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가 언급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뒤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네, 고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내부 고발자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로부터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한 얼마 뒤 복수의 당국자로부터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통화 관련 기록, 특히 백악관 상황실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을 감추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변호사들이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통화 관련 전자 녹취록을 통상적으로 저장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당사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고발장이 공개된 이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예,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내용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관련됐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짓말로 미국을 악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 고발장을 접수한 미 국가정보국 맥과이어 국장,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맥과이어 국장은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면서도 고발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자를 스파이, 정치적 심부름꾼이라고 혹평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평가를 내린 겁니다. 또 정보당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이라고 말해 트럼프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지지자들에게 강력히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예,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공화당과 공화당이 옹호하는 모든 걸 파멸시키려 한다. 함께 뭉쳐서 싸우라.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문장 단어를 모두 영문 대문자로만 적어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많은 주류 언론에 의해 퍼뜨려지는 히스테리와 거짓된 이야기들에 대해 계속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언제쯤 시작이 될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이달 안에 협상 얘기를 했었는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북한과의 9월 실무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9월 내로 잡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The North Koreans know, and I'm happy to affirm here again this afternoon. 폼페이오는 또 미국은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목표들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관여할 기회들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벨이 울리길 바란다며 실무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9월 하순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협상 재개 시점은 10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최근 유화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실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비핵화 방법론 등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또 지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암본섬과 스람섬 사이 해상에서 난 규모 6.5의 지진으로 섬 주민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지진이 나서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교실 안 벽면이 부서져 있습니다. 교실 지붕이 무너져 의자 옆으로 콘크리트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에 인도네시아 암본섬과 스람섬 인근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지며 주민 20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암본섬 시내 다리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으나 주민 2천여 명이 높은 지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최대 규모가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지진연구소에 따르면 이스탄불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무너지는 등 건물들이 부서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람이 다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지진이 일어난 파키스탄에선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무너진 지붕과 벽 등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유럽을 포함해서 주요 지도자들이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2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프랑스 우파 정치의 양대 거물로 평가받는 인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3차례 파리 시장을 지냈고 2차례 총리를 거친 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2차례 프랑스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제임시 유로화를 도입했고 2003년에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를 상대로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프랑스는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시라크 전 대통령을 자유롭고 위대한 프랑스인으로 추모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늘 30일 시라크 전 대통령의 장례를 파리 시내에서 국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는 홍콩에서 행정장관이 처음으로 시민들과의 공개 대화를 했습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 26일 저녁 7시 홍콩섬 완차이의 퀸 엘리자베스 경기장에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된 공개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몰렸지만 150명만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명만이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문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에 대한 독립조사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람 장관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국양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係你啊，係你完全漠視民意，係你管治無能。你同我聽清楚，成場運動走到今日，最大責任嗰個係你，你必須下台。 경기장 밖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I think it is a show for her to try to pretend she is listening to the Hong Kong people.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시위대는 경기장 외부를 인간띠로 둘러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항의의 표시로 레이저를 경기장 벽면에 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28일 저녁 7시에 우산혁명 5주년 기념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북미 실무 협상이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하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에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리고 또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측 간 기싸움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북한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용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서 전혀 해놓은 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합동 군사 연습을 재개하고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북미 관계를 태보시켰다며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가양 전자담배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때문에. 전자담배 때문에 폐질환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미국에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양 담배뿐만이 아니라 전자담배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환자의 수를 매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주 108건으로 집계가 돼서 그 전주보다 52%나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예방센터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소 12명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다수 환자는 마리화나 복합 물질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예방센터는 현재 100명이 넘는 의료진을 투입해서 폐질환과 전자담배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8분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북한 선박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NLL 근처를 순찰하던 북한 단속정으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어서 우리 군이 선박을 수리해 준 뒤 밤 10시쯤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중국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단둥에서 북한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 사드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시작 3년 9개월 만에 시제기 제작에 들어갑니다. 2021년 상반기쯤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2022년 시험 비행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노동자,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국노총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관련 조사 결과로 산출을 했는데 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이 37%,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이유라고 봤습니다.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은행에서 신청을 하는 게 오늘 마감이 됩니다. 어제까지 신청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계정이 뚫려서 포인트가 빠져나갔는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 동안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에 사용된 흉기의 지문을 추가로 감식했습니다. 살해된 박용철 씨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지 2년 만에 핵심 증거물을 다시 감식했는데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친일본 발언을 수시로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고 일본과 싸우면 전혀 못 이긴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남해군 창선대교 부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소형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과 선원 1명은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경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전인 예테보리 국제도서전이 시작이 됐고 스웨덴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인관과 인간성이라는 주제로 130여 종의 책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조선왕릉 숲길 8곳이 일시적으로 개방이 돼서 시민들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다음 달 10월 한 달 동안 또 한시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 좋은 곳들입니다. 서울 태릉, 남양주 광릉과 사릉 등의 일부 구간입니다. 올해로 23번째인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을 합니다. 주제가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의가 오늘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오늘 만납니다. 수교 30주년이 내년이고 이를 앞두고 방한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요. 첫 증인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 직접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사장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흐리고요.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북 남부와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면서 모레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 곳곳에 최대 40mm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평양이 28도, 함흥이 27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낮 기온은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은 31년 전에 있었던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도 이춘재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화성 때와 매우 비슷했지만 당시 화성과 수원 경찰서가 공조를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근처의 논에서 19살 김모 양이 발견됐습니다. 김 양은 열흘 전 숨진 상태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백기인 6차와 7차 사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이춘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는 이춘재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약 3km 거리. 수법도 이춘재의 DNA가 발견된 사건과 유사합니다. 30여 년 전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입니다. 논밭이었던 이곳은 이제 빌라 단지로 변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은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볏집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양은 화성 사건의 5차, 7차, 9차 피해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화성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수원경찰서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른 용의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하다 혼수 상태에 빠뜨려 팀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공조한 일도 없고 자체 사고로 인해서 형사들이 한 3명 구속이 되고 그리고 수사가 바로 중지돼 버려서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사와 동승자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사 등 4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신호를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20층짜리 건물 지하 2층에서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충전 도중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킥보드가 불에 타면서 옆에 있던 다른 킥보드 6대도 손상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에 과전류와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수영구 밀락항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60대 남성 A씨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어 하반신이 바닷물에 잠긴 상태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부산 해경이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추락의 충격으로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송정 죽도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6살 A씨가 1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부산 해경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윈드서핑을 하던 A씨가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표류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휴식을 취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청문회로 진행돼 여야가 충돌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조국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이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검사팀장과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과연 수사 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수사한 것도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11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 역사 이래로 이렇게 세게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검찰의 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 전화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우리한테 전해온 거는 네.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상태였던가 봐요.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부인이 조국 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그런 상황을 알렸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바꿔주니까 조국 장관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배려해서 수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인륜의 문제인데 네. 이런 것까지 외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내 건강 상태를 챙길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륜이었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반면 주호영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역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이 조국 장관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너무 약하게 하고 있다. 증거인멸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 달 이상 늦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자꾸 여당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택 수색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가택 수색을 안 할 방법이 없고 절차상 그 가택 수색은 당사자가 증거를 감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을 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조 장관이 이 남편으로서 인륜의 도리로서 했다고 하는데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서 전화를 받던 수사팀장이 관등 성명까지 될 정도의 네. 권력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다면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조 장관 자신도 나중에 국회에서 후회스럽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네. 그다음에 최소한 청탁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그렇게 전화한 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네. 봅니다. 그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부인이 쓰러질 정도가 되고 부인이 전화를 하고 바꿔줬는데 그게 끊는 게 맞습니다만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부인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인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너무 약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압수수색 건수를 지금까지 보면요. 사법농단일 때도 23건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농단 때는 46건을 했고 지금 조국 수사는 7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투입을 보면 지금까지 가장 그 검사 투입이 많았던 국정농단 사건 때도 한 20명 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하고 이런 정도의 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사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해도 너무한다. 자택 그 조그만 집을 무슨 11시간씩 수색을 하냐.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으면 그 압수수색만 딱 하면 되지. 몇 번씩 압수수색 영장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수사를 하냐, 압수수색을 하냐.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11시간 압수수색이란 것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남편과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혹은 아들의 컴퓨터인데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일을 하니까 혹여 나중에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것을 확실히 하는 차원들의 것이었지 무슨 뭐 통상의 압수수색에 비해서 더 없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하지 않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11시간이 절대 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체 압수수색에 쓰인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대검 자체가 이 전화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신속히 압수수색을 마쳐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신속히 압수수색을 마쳐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강 빨리 좀 끝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관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장관이 진작에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시간을 짧게 해달라는 의미의 신속한 수사가 아니고 우리 집 압수수색을 더 이런 시간에 해달라고 했어야죠. 한 달이나 미루지 말고 이 수사 왜 이렇게 지연하느냐. 빨리 압수수색하라 했어야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이것을 짧게 해달라. 명백히 관여할 의도죠. 그거는 검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건 좀 달라요. 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놀랬으니 놀라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이래 여쭤볼게요. 진실 관계는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거는 그때 밝혀보면 되고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알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부인이 그런 상태에서 전화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동안 7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그 가족 전체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 또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는 검찰이 이번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든 뉴스를 봐도 검찰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압수수색 과정의 이야기를 특정 야당 의원한테 흘려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공포감과 함께 정말 충격이 커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짚어보려고 했었던 그런 주제입니다만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인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래도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수사 중인 검사한테 검사와 장관이 통화한 거는 본인도 그랬습니다만 그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수사를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가 그런 문제죠. 저는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전화를 바꿔줬지만 그때 끊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개입 의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도 당황했고 그 부인도 당황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런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것은 과도한 인륜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지나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이 처음인데요. 이것이 압수수색이 처음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이 될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워낙 놀라서 119에 실려갈 지경이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의 국민들은 내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예상도 하지 못한 채로 압수수색을 당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많은데 이 경우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이미 변호사도 있고 압수수색이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액션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많고 투입된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너절너절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자녀 둘 다의 입시 문제, 온갖 대학에 낸 입학 원서,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관계되는 사람만 다 쳐도
압수수색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봐줬다는 비판,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볼 말씀이 그러면 조국 장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없고 이것 자체도 이미 한 달이나 넘어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자기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급할 때마다 부인하고 전화를 공유하고 쓰고 해서 오히려 나는 몰랐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부인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마치 이 도둑질하다 들키니까 너 어디에서 내 도둑질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냐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밑에 사람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다가 안 되면 너 그 태도가 뭐냐 이렇게 보통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해요. 본질은 조국 장관이 부적절한 전화를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정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렸다고 하는데 제가 주광덕 의원에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앙천대소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 야당에 정보를 주거나 내통할 검찰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압수수색에 관여했던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검찰인가 어디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미 서초동 주변이나 검찰 주변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답니다. 압수수색 관한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면 바로 본인이 시인을 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은 밝혀지기 전에 검찰과 내통해서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서초동 주변에서 떠다니는 얘기들을 들은 뒤에 유도 신문을 했는데 예. 여기에 걸려들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주광덕 의원이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활약을 잘하니까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 조사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서 지금 보도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검찰발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는 그 형법에 126조인가요? 125조인가?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호영 의원께도 정말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압박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조사가 피의사실 공표 그건 완전히 아니면 말고거든요. 네. 그러면 방향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호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속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사실로 확정된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 조국 장관이 지금 피의자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7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힌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언론으로 보면 그것이 뭐 굉장한 간첩보다도 더 심각한 정도의 그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피의사실 같은 것들이 국민들한테 흘려지고 있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피의사실 공표가 엄연히 형법에 살아있는데 검찰이 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면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이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다가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확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은 나타난 증거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건데, 저는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 질의에도 있었지만은 조국 장관 의혹, 그다음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 대부분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표창장 위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라든지 논문 문제라든지 거의 다 증명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공표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들여다보고 있고 줄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취재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사에 보통 검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하니까 마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사건 수사는 자기들의 인사권을 가진 수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안 잡히려고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낭중지출하고 송곳이 가만히 안에 들어있으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삐져나와서 보도가 된 것이지 검찰이 흘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차례씩 반론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방안 안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이게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못하게는 돼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죠. 네, 사문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효화시키기 위한 그 개혁 방안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이 이번에 개혁안 중에서도 그걸 이미 내놨고, 그거는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게 아니라 전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준비해서 내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야당이 반발할까 봐 조국 수사 이후로 미룬 겁니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이런 이미 다 혐의가 입증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왜 계속합니까? 빨리 소환하죠. 뭐가 입증이 안 되니까 계속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전까지 하면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의혹을 부풀려진 의혹으로 모든 것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까 계속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네, 주 저는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발언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렇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으로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실세인데 어떻게 근거 없이 압수수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한 달이나 시간을 줘서 디지털 증거 이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없앨 시간을 준 것만 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보도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나온 것들이라고 단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은 수많은 눈들, 수많은 언론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제보만 해도 거의 수사 상황이 뭔지를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꼭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마 유사한 일은 반복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난 걸 보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검찰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그게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충분한 그 사유가 있는 거죠. 네,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이제 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끊임없이 두 분의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뭐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셔도 좋고요. 미처 못하신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통상 사건 같으면 10번도 더 그만둬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형평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이렇게 오래도록 뻔뻔하게, 일부 언론은 철면피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요. 저는 강남 좌파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이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고 막상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 참 입장이 곤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변호하고 방어해야 되니까 참 밖에서 보면 옹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털고 본연의 국정으로 돌아가야지 조국을 잡고 끝까지 갈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우리 그 헌정사상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집요하고 또 온 가족을 털고 그 주변까지 털고 이건 먼지털이식 수사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진짜 필요하구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그 검찰의 권한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야당도 이 수사는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검찰 수사가 아주 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 수사는 검찰에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생의 과제들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보면 이 남북한의 문제도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절박한 민생의 문제 이런 것 챙기기 위해서 이제는 국회로 들어와서 같이 일하십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위장약이 또 문제입니다.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식약처가 269종에 대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식약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 주로 쓰이는 원료입니다.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위장약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만드는 라니티딘 원료 7종 모두가 기준치인 0.16ppm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엔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 약에서 이 물질이 검출돼 219개 약품이 퇴출됐습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269개 위장약은 판매와 처방 모두가 금지됩니다.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할 계획입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은 전체 위장약의 25%,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과 화학 구조가 같고 주로 위궤양 치료제로 쓰이는 니자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식약처에 대해 비난하는 건 이겁니다. 외국에서 발표가 나오면 그때서야 나서고 또 괜찮다고 했다가 다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팔리는 잔탁 제품과 그 원료를 검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열흘 만에 조사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식약처의 섣부른 발표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열흘 동안 어쨌든 문제가 유지가 되었었던 상황이니까 안전성 사안 정도라도 의료기관들에게 보내고 현재 횟수가 조금 더 적었겠죠. 식약처는 시험 결과가 들쑥날쑥해 첫 검사에서 잡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DMA는 주성분이 아닌 불순물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미 FDA가 검사한 잔탁과 국내에서 팔리는 잔탁이 같은 원료를 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분 검사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몰랐고 그 처방할 때 거의 대부분 위장약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약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니티딘 원료를 쓰는 위장약 제품은 한 해에 3천억 원가량 팔립니다.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을 먹고 있던 사람에겐
상담 후에 무료로 다른 약을 처방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약이 주력 제품인 제약사도 있어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팀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모도에 이어서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국내 발생 건수가 8건으로 늘었습니다.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는 내일 정오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2건의 의심 신고에 대한 결과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무 협상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협상은 결국 10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선 유력 경쟁자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에 이어서 고발장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통화 기록에 대한 백악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암본섬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주변 섬들에 살고 있던 주민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프랑스의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북한 선박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NLL 근처를 순찰하던 북한 단속정으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어서 우리 군이 선박을 수리해 준 뒤 밤 10시쯤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는 한국노총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주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 등을 꼽았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 오늘은 외교와 통일, 안보 분야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랑스 루앙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6일 새벽 석유 화학 기업의 공장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모기업인 곳인데요. 불이 난 창고에는 많은 양의 위험한 화학 물질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20km 밖까지 퍼진 연기 속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노르웨이 북부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어선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불을 끄던 중에 배가 아예 옆으로 기울더니 바다의 절반 이상이 잠겨버렸습니다. 배에는 약 2만 리터의 연료가 실려 있었는데요. 기름이 먼 바다까지 퍼지지 않게 하려고 노르웨이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형 독수리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람이 놓은 독극물 때문이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안데스 콘도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축을 공격하는 야생 동물을 잡으려고 독극물을 놓았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독극물로 인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독수리들이 먹으면서 2차 피해가 생긴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환경단체는 자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남성이 거대한 암벽을 오르는데요. 놀랍게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입니다. 이 스위스 산악인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에 있는 550m 높이의 수직 절벽에 맨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발 디딜 곳도 없어 보이는데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척척 벽을 오릅니다. 결국 46분 30초 만에 정상에 오른 남성,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다소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 전망과 함께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비구름이 남부지방 쪽에 머물겠고요. 조금 더 북상하면서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 경북 남부와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이 되면서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그밖에 남부 곳곳에 40mm 예상되는데요. 전북 지역은 5mm 미만으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낮 기온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덥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기온이 좀 내려갑니까? 네, 아쉽게도 낮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가 25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영남 지방은 오늘은 비교적 선선합니다. 하지만 내일 대구가 26도, 모레 28도까지 다시 오르면서 이렇게 평년 수준을 2, 3도 웃돌겠습니다. 기온도 높고 또 주말 동안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뭐 아침과 저녁으로는 꽤 선선하긴 합니다만 이제 낮에도 가을이 왔다. 이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기온,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요. 이렇게 다소 더운 날씨 이어지다가 다음 주 주말에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낮 동안에도 선선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걸로 기상청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음 주 주말부터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없었죠. 오늘 한일 외교수장들이 만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일본 모테기 외무상과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길어졌다고는 하네요. 하지만 당장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네, 일단 예상대로 한일 외교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종료 직후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의 첫 만남이었다며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가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서 한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일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하고 또 거듭해서 확인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고성능 원심 분리기의 사용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원심 분리기를 연쇄적으로 잇는 방식인 캐스케이드가 농축 우라늄을 축적 중이거나 축적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이란의 핵 활동은 핵 합의 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조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 자료가 일부 없어진 걸 지난달 알았다는 게 연세대학교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대학원 입시 자료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지난달에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국 장관 아들의 채점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의 개별 채점표가 분실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원 입시 자료 보존 기간은 4년이고요. 조국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한 건 2018년입니다. 연세대는 정확한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에도 강화군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이 강화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이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9개 농장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만 좀 번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 강화에서 발생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양주에서 2군데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 2곳은 음성으로 판정됐고요. 네. 다른 지역과 달리 강화군의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이 발생 초기부터 제가 가설은 발생 첫 농장도 굉장히 여러 번에서 이제 정부 지침을 지킨 농장인데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강화의 이제 성모도에 있는 농장에서 단 2마리 키우는 농장에서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은 그 당시 즉 태풍 링링이 지나가면서 태풍의 북반구에서는 이제 보니까는 이게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염된 북한 지역에 여러 가지 질병 관련 물질이 태풍에 의해서 빗방울에 의해서 넓은 태풍 경로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강화는 아주 철저하게 해당 지역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멧돼지가 옮겼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비를 통해서 네.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네네.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한 9사례 모두 네. 이제 설명 가능한 건 이제 현재 그거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도 많은 농장이 이미 그거에 대한 대비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남측에서의 멧돼지에서 양성 반응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축산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상존하긴 합니다만 1, 2차 발생한 이후로 열흘 가까이 최소한 이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차량에 의한 것이라면 1, 2차 때 이 움직인 차량의 범위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미 경북까지도 간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 지역 외에는 아직 양성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또 시간이 지났고 아직은 그런 차량에 의한 방역의 어떤 부실에 의한 지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방역 과정에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축산 차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라면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아니고 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자연 재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강물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이제 빗방울에 의한 게 이제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발생한 농가를 지금처럼 철저하게 차단을 하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돼지 열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밑에 지역으로까지는 비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점점 그건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나 저 역시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 지역의 범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더 남쪽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좀 전국 확산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천하고 경기 지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이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병의 특징은 접촉에 의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염 물질을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뭐 이동 포함해서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추가로 말한다면 김포 농장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던 농장에서 이 양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은 아무리 뭐 농장의 모든 돼지를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저수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그 표본 조사뿐이 할 수 없다면 국제 기준에서 정한 숫자 이상으로 이 비율을 훨씬 높여서 이 농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럼요. 이 북한의 방역 상태는 건 저희가 뭐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이런 진단할 수 있는 첨단 기기는 전혀 없거든요. 하물며 이미 저희가 북한에서 발생할 걸 예상한 거는 뭐 사실 3월 뭐 그랬고 확인한 게 뭐 그 이제 5월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국정원에서 발표해 있었던 것처럼 저 북한 지역의 이 방역은 좀 실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방 백신 뭐 빠르면 1년 안에도 개발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1년 뒤쯤이면 이걸 뭐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뭐 지금 예측이니까요. 네. 그러한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백신 상용화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아마 권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사율이 꽤 높기 때문에. 네. 현재 돼지 농장 주인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고 축산 관련 업체 관계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최소한 지금까지는 비록 발생이 여러 건수 있다 하지만 이 방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농장주 및 일반 국민도 철저하게 이 질병에 대응만 해주신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년을 끌어온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결론은 두 개입니다. 당장은 세습할 수 없다. 하지만 2년 뒤엔 세습이 가능하고 그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단총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모순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는 위원 7명이 내놓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싸움이 밖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망신, 우리 집안 망신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꼭 이거 해결해서 재석 1204명,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세습이 불법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하나 목사를 대체할 다른 담임 목사도 파견됩니다. 하지만 결정은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2년 뒤 별도의 절차 없이 김하나 목사가 다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세습의 길을 사실상 열어준 겁니다. 세습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교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순 추성이에요.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장기 휴가 갔다 오는 거지. 우리 교단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건 되게 심각하다고. 사회 재판을 통해 수습안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증명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신학대 학생들은 촛불 집회를 열고 명성교회는 살리고 한국교회는 죽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기봉 역사 여행 작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여름에 한창 시원한 곳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또 기대가 되는 게 가을의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려고 나오셨어요. 뭐 역사 여행 작가시니까 이곳이 뭐 풍경은 더할 나위 없고 또 역사가 숨쉬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우리 한반도의 동쪽 끝 변방에 있는 섬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이런 낙도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과 자연 그리고 음식 여러 방면에서 여행의 보고와 같은 것이 또 이 울릉도 그리고 독도이기도 합니다. 영토소의 역사가 또 깃든 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울릉도는 가고 싶긴 한데 또 이제 하늘이 허락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4곳에서 이제 울릉도까지 가는 배편이 운항을 하는데요. 네. 포항을 비롯해서 이제 후포와 묵호, 강릉에서 배편이 갑니다. 다만 이제 요일과 시간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되면 바람이 좀 심해져서 배들이 잘 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속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지금처럼 가을이 가기가 제격인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되면은 발이 묶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가을이 그래도 가기에는 그나마 좋은. 맞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죠. 네. 울릉도에 가기도 힘들지만 네. 독도 가기는 또 더 힘들죠? 맞습니다. 이 독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일에서 길게 봐야 한 90일 정도만 배를 접안할 수 있는 1년 365일 중에 예, 70에서 한 90일, 90일. 한 두세 달 정도만 배를 접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람도 있지만 또 파도도 심해서 그런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마치 주라기 공원에 가는 것처럼 신비로운 이 독도의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사동항이나 저동항이라 불리는 울릉도의 두 항구에서 이제 가는 유람선이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독도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울릉근에서 발행을 하는 독도 명예 주민증도 이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도에 가기만 하면 요거는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무료로 이제 집으로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하늘이 허락을 해줘서 독도에 갔다 왔다. 이게 증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 증명서로. 네. 만에 하나 그렇지만 이제 독도에 못 가실 수 있잖아요. 네.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그러면 네. 이 도동항 바로 위쪽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가셔도 이 독도의 자연과 인문, 지리 여러 설명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해설사가 있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에 나와서는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 전망대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날이 맑을 때는 독도까지 보이고요. 만에 하나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그 좋은 또 전망대가 이 독도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도동항의 모습을 저렇게 잘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에 가지 못하더라도 울릉도에서 또 독도를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동해 바다잖아요. 네. 어디 가면 잘 볼 수 있습니까? 이 전망대에서 이제 풍광을 볼 수가 있지만 직접 바다 근처로 가면 행남 해안 산책로에 가시면 이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동항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 대략 한 2.6km를 낸 그런 길인데요. 바위 절벽을 따라서 인공적으로 길을 내놨습니다. 저곳을 따라서 천천히 걷다 보면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이 울릉도답게 다양한 이 자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섬의 반대쪽에 가시면 통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쪽 아주 높은 깎아지른 벼랑 사이에 통처럼 좁은 마을이 있다고 해서 통금이라 불리는데요. 이곳은 네. 몽돌 해변이 또 인상적인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뒤면은 이제 울릉공항이 들어서게 되는데 네. 이 통금이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공항 들어서기 전에 먼저 통금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뭐 곳곳에 산책로가 참 잘 마련이 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울릉도 하면은 그 많이 배웠어요. 책에서도 나리분지. 네. 이게 나리가 네. 전 처음 알았는데 백합의 네, 우리말이라면서요? 백합과의 이제 한 식물인데요. 네, 나리가 네. 워낙 많이 펴서 나리분지라 불리는 곳인데 울릉도에서 유일한 이제 평지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 아주 독특한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투막집이에요. 이 건축 재료가 많이 부족하던 시절에 통나무를 잘라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지은 집인데요. 특히나 이 투막집 외에도 인상적인 것은 우대기라는 또 시설물입니다. 이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강설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제일 눈 많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눈이 좀 온다 하면 이제 바깥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처마 밑에다가 우대기라는 사진에 보이는 저런 시설물을 막아가지고 실내의 활동 공간을 넓혀 놓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뭐 이런 이 투막집 근처에는 또 이곳에서 채취하는 산나물 또 과실 등으로 만든 음식과 또 술 등을 즐기실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쯤 이곳에 가시면 울릉도의 좀 독특한 음식들도 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우리 영토를 지키려고 했던 네. 안용복 맞습니다. 기념관도 여기 있죠? 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아주 새로운 공간인데요. 네. 조선 후기에 이제 울릉도 나아가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한 어부이자 이제 민간 외교관 이 안용복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조선시대 이래 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는 러일 전쟁 당시 일제 때 일본이 만든 그 막루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울릉도와 독도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섬의 반대쪽에 역시 가시면 현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전망대에서는 서쪽으로 즉 한반도 방면으로 지는 일몰을 또 감상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또 역사체험 문화센터라는 곳도 이곳에 있네요. 네, 도동항의 이제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울릉도는 일제 때 벌목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많이 넘어와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그 일본인들의 목조 주택을 매입을 해서 기념관 겸 카페로 리모델링을 해낸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가시면 이 일제 때 얼마나 이 울릉도가 많은 침략을 당했는지, 수탈을 당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조선시대의 개척사도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울릉도에 가면 뭐를 꼭 먹고 와야 됩니까? 네, 우리 그 동요죠, 얼룩소. 이 박목월의 시 송아지 하는 얼룩송아지. 네. 한번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얼룩소는 사실은 이 얼룩소는 보통 칡소라고도 합니다. 칡넝쿨처럼 무늬가 있다고 해서 칡소라 불리는데 일제 때 일본 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을 수탈해 갔어요. 그 소를 지금 울릉도에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칡소를 음식 형태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사료를 이제 무태에서 갖고 가기 어렵다 보니까 약초와 이 들풀을 먹여서 키운 또 약소가 유명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거북선을 비롯해서 홍합, 따개비 같은 것들을 찌거나 해산물들. 예, 네. 비빔밥 형태로 드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여행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좀 음식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무태에서 식재를 가져가는 데다가 네, 그러니까요. 해산물들은 해녀분들이 직접 손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비싸다 뭐라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드셔보신다면 울릉도의 진 면목을 또 네. 음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의 세계도시 이 강릉과 평창, 정선을 이어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정선에서 출발을 하는 걷기 행사가 있었고요. 다음 달 2일과 8일에 다른 두 도시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강물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걷습니다. 물빛이 완전 초록색이야. 걷다가 숨이 가빠질 때쯤 고개를 듭니다. 높다란 산과 깎아지른 절벽, 가도 가도 그림 같은 풍경은 이어집니다. 서연아 안 힘들어? 네. 산도 크고 길에 신기한 열매들이랑 신기한 꽃들도 많은데 그리고 길도 엄청 긴데 다 완주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길의 이름은 올림픽 아리바웃길. 평창의 올림픽과 정선의 아리랑, 강릉의 바웃길을 더한 이름입니다. 걷기 길론 유일하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명칭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정선 5일장을 출발해 평창 대관령을 지나 강릉 경포 해변까지 9개 구간, 거리만 132km에 이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년 반 만에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초록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정을 주면서. 강원도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제 정선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과 8일 평창과 강릉에서 이어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어제 인도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예선 3차전에서 일본의 61대 102로 크게 졌습니다. 이 대회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은 1쿼터부터 24대 5, 큰 점수차로 앞서갔습니다. 한국은 리바운드에서 뒤지고 3점 슛도 열세를 보이는 등 내외곽에서 모두 크게 밀렸습니다. 2승 1패 조 2위가 된 우리나라는 오늘 뉴질랜드와 4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합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장예나 김혜린조가 2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일본을 제압하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장예나 김혜린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2019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의 마스모토 마유, 나가하라 와카나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인 마스모토 나가하라는 올해 세계 개인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최정상의 복식조입니다. 장예나 김혜린은 지난 19일 중국 오픈에서도 마스모토 나가하라를 2대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흐리고요.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북 남부와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면서 모레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그밖에 남부지방 곳곳에 최대 40mm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평양이 28도, 함흥이 27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낮 기온은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팀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확인된 게 9건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경기도 양주농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무 협상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협상은 결국 10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암본섬 인근 바다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20명가량의 주민이 사망했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5.8 규모의 지진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